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을 만든 지 74주년입니다. 지역에서도 인권주간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세계 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인권 침해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면서 제1조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로 시작하고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 30가지를 이 선언문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인권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대구 경북에서도 인권 주간을 운영하죠. 올해는 영화 네 얼굴 상영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울진 안동에 이어서 오늘 대구 상영회가 있어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만났던 정은혜 작가를 통해서 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함께 생각해보는 참 힘있고 따뜻한 영화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인권 뉴스를 보면 대구의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 등장하는 돼지머리, 휠체어를 가로막는 중국 고택 별다방의 높은 문턱, 이런 여전히 존중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누리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인권 심포지움, 도서관 인권 강좌,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 인권을 주제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8일 월요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 아침에도 영상권으로 시작하는 지역에 있었던 만큼 주 초에 비해 추위는 조금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늘도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 만큼 건조한 대기 속 산불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어제 내린 비가 밤사이 얼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해 미끄러운 곳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의 한겨울 분천 산타 마을이 오는 17일 개장합니다. 2022-2023 한겨울 분천 산타 마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58일간 봉화군 소천면 분천 산타 마을 일원에서 진행되는데요. 한겨울의 레드 앤 화이트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주제로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개장식에는 축하 공연을 비롯해 이색 거리 상황극과 산타 콘셉트로 펼쳐지는 석고마인 퍼포먼스 등이 펼쳐지고요. 24일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관광객들이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느낄 수 있도록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롤 페스타 공연은 물론 분천 산타마을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고 선물 증정 퍼레이드 등 다양한 공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감만족 프로그램 운영과 포토존 운영으로 산타마을을 크리스마스 축제의 장으로 바꿔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장하는 분천 산타마을에서 이번 겨울에는 즐거운 시간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이르게 찾아왔던 한겨울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 10도에서 12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고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덜 춥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예년 수준의 기온 웃돌면서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습니다. 경북경찰청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송사를 상대로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지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전국 첫 사례인데요. 경찰은 어제 오후 2시부터 화물연대 포항본부와 천막 농성장 등의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요. 화물연대 포항본부의 한 조합원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차주들이 속해 있는 운송사
10여 곳을 상대로 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업무 복귀 전화 비조업원 등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선 주동자와 배후까지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 행정처분을 요청했는데요. 이 또한 업무 개시 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9도, 습도는 5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5에서 3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2024년까지 스노우 멜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스노우 멜팅은 도로에 전기 열선을 깔아 눈을 녹이는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다설지인 울릉군은 겨울철 많은 양의 눈으로 인해 교통 혼잡 등 차량 운행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릉군은 40억 원을 투입해 섬 일주도로 구간 중 결빙과 차량 사고가 잦은 경사면 도로에 전기 열선을 깔기로 했습니다. 전기 열선은 미끄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울릉읍 도동 삼거리에서 도동 LH 아파트까지 우선 설치되고요. 사동 침례교회 주변 도로와 서면 태아리 부대 인근 도로도 스노우 멜팅 시스템 설치 대상 구간입니다. 스노우 멜팅 시스템 설치로 겨울철에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맨 장은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예, 제지 공장입니다. 예, 어제 불이 꽤 크게 났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오전 1시쯤 대구 월암동 성서공단 지상 4층 규모의 이 종이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각 층마다 종이 등 인화물질이 많아 불길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이 특히 폭발음이 이어지고 매캐한 연기와 분진이 주택단지까지 날리면서 인근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네. 불은 10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는데요. 아유.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이 장비 100여 대와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큰 불은 잡았지만 종이 등 이 불에 잘 타는 자재들이 많아서 잔불 정리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완전히 불은 끈 거죠. 네. 완전히 진화. 네네. 인명 피해는요? 네, 이 불로 공장 근로자 3명이 연기를 마시고 또 소방대원 2명이 화상을 입어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불로 이 불에 탄 종이 조각과 페인트 가루 등 분진이 대구 곳곳에 퍼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대구시는 어제 오전에 그 대구 전역에 분진이 예상돼서 이제 교통 운행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이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바람에 날리는데 장 기자님도 집 근처에서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에 그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종이 공장, 제지 공장이라 네. 불이 더 번졌겠고 그죠? 네. 예, 주변으로도 많이 위험했겠어요. 네, 그 공장 9개 동이 소지되기도 했고요. 아이고. 이 인근 공장으로 불이 번져서 5개 동이 전소됐고 4개 동은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네. 이제 화재로 7개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요. 아직 원인 모르죠. 네, 소방 당국과 경찰은 내일 합동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도 올해는 정말 불 좀 덜 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방송으로도 했었는데 우리 장 기자님하고 우리 키워드 뉴스도 올 때마다도 보면 화재 소식이 계속 있어가지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빨리 좀 진화하고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원인도 그래 다시 불이 안 나죠. 자, 다음 키워드는요? 예, 대구 의료원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가요? 예, 대구 의료원이 전문의 수를 2배로 늘리는 등 이 강력 단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앞서 홍준표 시장 취임 후에 제2의료원 설립 불발로 시민단체로부터 이제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랬죠.
제기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김승미 대구의료원장이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료원 기능 강화 실현을 위한 혁신 목표와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저 제2대구의료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있는 의료원 그런 인력 확충이나 그런 얘기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네. 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의료원은 내후년까지 지금의 2배쯤 되는 전문의 32명을 충원할 예정인데요.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이 필수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우선 채용하겠다는 게 의료원의 구상입니다. 네. 이 대구시는 의료진 보강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이제 병상 100개당 15명의 전문의를 보유하게 돼 이 전국 광역 단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제 인천의료원과 부산의료원에는 같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각각 13명과 10명의 전문의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가장 저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의료진 네. 숫자인데 늘리겠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2026년까지 이제 의료원 부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6층 이제 총 사업비가 900억 원이 이제 들어가는 규모의 통합 외래 진료 센터를 구축한다고도 했습니다. 센터가 구축되면 현재 건물별로 이 분산된 외래 진료 기능이 통합돼서 진료와 수술, 입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 현재 27개인 격리 병상을 2026년까지 200여 개까지 병상 규모를 좀 늘리겠다고도 했고요. 네. 또 어린이 등 이 의료 취약 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의 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네, 소아전 청소년과 전문의 확충 또 반갑고 또 그 외에 어떤 얘기들 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 밖에 내부 혁신을 통한 조직 슬림화, 평가 체계 개선, 감사 기능 강화 등이 언급됐고요. 네. 이를 통해서 광역 단위 의료원 평균 이상의 진료 수익을 달성하고 또 이 늘어난 진료 수익을 공공의료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김승미 의료원장은 의료 장비에 대해서는 노후화되기 전에 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고 장비 신청을 하고 있고 또 내혈관 센터 신규 개설에 따른 장비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필수 의료진 충원에 대해서는 경북대 출신 외에도 이제 TF팀을 따로 꾸려서 다른 병원과 이 타 대학 출신의 의료진을 영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계획을 내놓은 건데 네. 다 이제 뭐 예산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 제2대구의료원 얘기도 나왔나 보죠? 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의료 대란을 경험했던 대구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이 됐었고 또 그 결과 제2의료원 설립 추진에 좀 힘을 얻었던 상황인데요. 네. 이제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 계획이 철회가 된 그렇죠. 상황이고 네. 또 기존 의료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이 제2대구 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네. 김승미 원장은 대구 의료원이 서쪽에 치우쳐 있어서 지역적인 한계는 있지만 의료원이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고 신뢰를 받고 난 다음에 대구시의 정책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저 시민단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제2대구 의료원 설립 운동을 이제 하기도 했던 이정현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 대표는 이번 발표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는 일단 필수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또 전환형 격리병동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방안이라고 의견을 밝혔고요. 네. 다만 이 제2의료원 설립이 다시 추진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여서 좀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신한울 1호기입니다. 네. 원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2010년 건설 착수 이후에 10년 만에 완공된 국내 27번째 원전입니다. 네. 한국 수력 원자력 신한울 1호기가 어제 상업 운전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상업 운전은 운전 시험을 통해서 최종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업운전이라는 거는 그렇다는 네. 거죠. 그래서 12년 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 걸렸네요. 네, 원래 당초 계획은 2017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 경북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정성 평가와 이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일정이 좀 지연됐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좀 완공 시점이 결과적으로 늦어진 거고요. 한수원 측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안을 1호기를 운영해서 겨울철 전력 수급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발전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영구 정지된 고리 월성 1호기를 제외하면 국내 원전은 총 25기가 가동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원전 업계는 신한울 1호기가 하루 최대 20억 원, 연간 7,300억 원 상당의 이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신한울 1호기는 국내 최초로 핵심 설비인 이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해서 기술 자립을 이뤄낸 한국형 원전이라는 평가를 받고요. 네. 발전 용량은 1,400메가와트급의 설계 수명은 60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도 이 적용된 신형갑 경수로 방식을 마찬가지로 채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만나이입니다. 네. 아, 만나이 이제 좀 뭐 통일합니까? 네. 일단 기다린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사법, 행정 등에서 만나이만 이제 사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네. 만나이와 관련한 이 법 규정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있는데요. 이 관련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통과된 겁니다. 이제 개정안은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네. 통과할 경우 네. 이제 내년 6월부터는 공식적으로 만나이로 나이 표시가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 2월생은 빨리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이제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나이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민법 개정안은 이 유상범 의원과 박강원 의원의 안을 병합한 대안이고요. 네. 만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서 계산해서 연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했고요.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만나이를 명문화해서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만나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법의 명시가 그동안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민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새는 나이가 주로 사용됐잖아요. 태어나면 일단 한 살 먹는 거. 그렇죠. 네. 또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네, 네. 계산법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는 나이는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 체결을 하면은 좀 혼선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으로 몇 살이야. 늘 이렇게 막 그쵸, 확인해야 그쵸. 되고 그랬죠.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국제적 안 기준. 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왜 나이 막 많이 먹는데 만으로는 아직 뭐 20대야 뭐 30대야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리를 빨리 잡을까요? 결과적으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를 사용할 경우 12월생 등 일부는 새는 나이에 비해 2살이나 나이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만 나이 통일을 반기는 여론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정용 만 나이 사용이 그동안 이제 익숙하게 사용한 새는 나이를 과연 대처할 수 있을지 또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빨리 확산될지는 좀 전망이 엇갈리기도 그래요? 합니다. 저한테 긍정적으로 봐요. 이건 진짜. 장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어려져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만나이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그랬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고 설명이 이제 많이 됐었는데요. 네네. 그동안 이 나이 계산과 표시와 관련해서 또 아까 드린 것처럼 이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기준 통일로 이런 좀 혼란도 좀 줄일 수 있으면 하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또 법제처에서도 앞으로 이런 혼란에 대해서도 좀 최대한 검토해서 사전에 좀 예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키워드 뉴스민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 현장 리포트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봉화군 춘향면에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가 조성됐다고 해요. 청소년들에게 지구와 환경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동방송국 김봉원 리포터가 취재했어요. 봉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지구 환경은 더 중요한 위기과제로 제시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입니다. 네. 지난 7월에 조성돼 그 이후부터 경북의 관내 학생들이 찾아오거나 반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이나 이런 걸 할 텐데 네, 집중적으로 맞아요. 하는 모양이네요. 네, 이곳에서는 학생들은 만들기나 그리기 등 미술 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활동을 해나가는데요. 제가 찾은 날은 봉화의 석포중학교 전교생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지역 카페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을 수거해 이것을 각종 재료를 활용해 뭉친 뒤 색깔을 칠하게 되고요. 그래서 키홀더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또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찾아보고 그려본 후 본인이 만든 멸종위기 동물 모양의 그림을 스티커로 제작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현장 소리로 함께 보시죠. 워크보드 이거죠? 지금 이 화면이. 네, 아, 여기 그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키워가지고 아, 네. 그래서 종료를 눌러야 돼요. 이게 스케치북이에요. 그래서 네. 요거 약간 이렇게 줄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사진을 쫙쫙.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친구 뭐 그린 거예요? 겨울여우. 아 멸종위기종 여우 그린 거예요? 네. 친구 이거 뭐 그렸어요? 돌상어요. 돌상어? 네. 헉, 우와, 돌상어 멸종위기종이구나. 네. 민물이에요? 바다에 사는 애예요? 민물이요. 아, 민물인데 이름이 돌상어구나. 네.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거 멸종위기종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네, 생각했던 걸 그려도 되고 아니면 새로 찾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새로 알게 된 동물을 그려도 되고 뭐 기억하고 싶은 동물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도 그려서 어떻게 됐든 이 스티커가 나의 물건에 붙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그 찾아보는 시간 이런 게 평소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또 그려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뭐 학생들마다 다 그림이 다른 것 같은데 멸종위기종 어떤 것들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장 그린 것 중에? 많이 나오는 동물은 고라니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서 판다라든지 그리고 돌고래도 인기가 많고 고라니도 멸종위기종이에요? 네, 고라니가 그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인데 제가 차 타고 가다 보면 우리 그렇죠. 북부 지역에서 많이 네. 보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고라니에 천 적이 없다 보니까 고라니가 많아가지고 멸종 위기종처럼 안 보이는데 국제적으로는 이제 멸종 위기종이에요. 네. 일단 고라니는 우리가 좀 잘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멸종 위기종이라는 거 모르는 분들 좀 많으시죠. 네, 저도 비슷했습니다. 이 현장 취재를 다니다 보면 농촌 마을에서 고라니를 딱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년 전에는 안동 도산서원 인근 도로에서 자가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에 고라니와 마주쳐서 그래서 네, 서로 길을 비키지 않고 눈싸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놀라는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놀라죠. 네, 앞으로는 고라니와 마주치면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야겠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환경이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때묻지 않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할 텐데요. 학생들이 센터에서 체험 활동을 하면서 생태와 기후, 자원 순환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학생들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센터 처음 방문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도 활동을 해봤을 거고. 네. 일단 환경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고 환경 재활용 그 업사이클링에 관해서 배웠는데 평상시에도 재활용 열심히 했으니까 재활용도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커피 박으로 키링을 만드는데 그때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마시기만 했으니까 평소에 이제 커피 찌꺼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잘 써와야겠다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느끼고 밖에 자전거 같은 것도 다 폐 플라스틱 같은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런 그 업사이클링 제품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고 환경을 좀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전부터 지금 직접 뭐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스티커로 만드는 활동을 한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활동을 하면서 멸종위기 동물들이 어느 것들이 있나 찾아보니까 약 267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멸종위기 이런 게 심각하다는 거랑 이런 게 참 많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앞으로 돌아가면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낼 것 같아요. 뭐 분리수거나 그런 거에 대해 무관심했었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배우면 이게 남거든요. 맞아요.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주시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통해 굿즈를 제작하는 시간을 또 끝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네.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냄으로써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성인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동의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여야가 함께 모여서 초당적인 정치개혁 연속토론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꽉 막힌 국회만 보다가 지역에서 이렇게 여야가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본다는 게 참 신선했어요. 대구대학교 이소영 교수 연결해서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네, 지금 이 시점은 선거 관련 이슈는 딱히 없습니다만 어떻게 이 여야가 함께 모여서 정치개혁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까? 네, 사실 지난 9월부터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모여서 그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연속 토론을 국회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이제 이 토론회를 전국 순회 토론으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 순회 토론회는 대구보다 일주일 전에 광주에서 열렸고요. 그 일주일 이후에 이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우리 지역의 지역위원장들도 함께 공동 주최를 했고요. 네. 사실 정당 소속과 무관하게 이 양극화된 정치 상황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큰 정치인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향후 정치 개혁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지역 토론의 주제가 승자독식 정치 극복이었어요. 이게 네, 그렇죠. 우리 정치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자독식 정치. 네. 예. 이미 너무 고착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방법을 바꾸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토론을 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생각은 일단 좀 넓어지나 봐요. 네, 사실 그 승자가 독식한다는 거는 이제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정권을 획득하면 그 보상은 너무 크고 또 이 교체되면 그 부담도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정치는 온통 그냥 정권 획득을 위한 그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사생결단의 정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양보가 패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서로 타협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서로 적대하고 배제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왜 이런가라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너무 뭐 강력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거대 양당 중심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를 가지고 있다든가 네. 또 정당이 너무 그 지도부 중심으로 폐쇄적이라든가 또 모든 정치가 중앙으로 모여지고 지역 정치는 완전히 그 소외되는 현상, 또 시민 참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 9월부터 하고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네네. 쭉 얘기가 나온 것들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지금은 우리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되는 이런 정치 형태가 정당과 선거 제도에서 연유했다라고 보는 것이 크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우리 지역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주로
가장 이제 중점적인 부분은 선거제도 문제점입니다. 뭐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간에도 뭐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 또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크게 확대하자.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지역의 임미애 그 위원장이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이야기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투표했던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 네. 예, 그런 이제 현실인 만큼 선거제도는 향후에 득표를 했으면 그 득표율만큼 의석이 배정되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뼈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도 뭐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말이죠. 그죠? 예. 그렇죠. 지금 이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를 보면 양당 정치 한계를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래서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진짜 나온 지도 오래됐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다당제에 대한 요구가 조금 더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예. 뭐 이번 토론회에서도 양극화된 정치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라는 게 주된 주제였고요. 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변화하든지 뭐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든지 결국은 양당 후보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게 하자라는 것에 거의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승자 독식과 배제의 정치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두 개 정당만이 이렇게 뭐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그런 정치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정당 간의 연합을 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 그래서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고 대결을 해서 승자와 패자가 너무나 확실하게 구분되는 정치잖아요. 49대 51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여러 정치 개혁이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좀 국회에 다양한 세력이 함께 논의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이제 다당제 얘기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당제를 하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물론 뭐 정치권에서도 이 소선거구제 문제점은 얘기해 왔습니다만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선거제도 개편이나 이런 현실적인 걸로 딱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게 제자리 걸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국회 소선거구제 문제점이야 이제 굉장히 항상 지적이 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 당시에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8.5%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실제 의석은 0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성과 비례성 문제가 항상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뭐 정당이 받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크게 확대하자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선거구제 대신에 선거구를 크게 확대해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두 의견이 모두 국회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가 상당히 무관심한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그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천도 사실은 그죠? 그 사실은 이번 토론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공천 문제는 뭐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 국회의원 공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투명해야 되고 뭐 공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은 너무 당연한 건데요. 사실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정당 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이
후보를 결정하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상당 부분 유권자들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권자들이 또 참여하는 방식도 그냥 단순히 여론조사 방식으로 지금 거의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여론조사로 100%다 유권자들이 참여하기 힘드니까 당원들이 이제 뭐 또 많은 부분 참여해서 하는데 그 당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민주적인가 아닌가가 너무 중요한데 정당이 민주적으로 사실 운영되고 있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도 너무 낮고요. 사실 뭐 늘 그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공천, 민주성 확보, 그다음에 동시에 유권자들이 참여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단순한 여론조사에 머무르지 않은 새로운 참여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주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에만 지금 그러니까 늘 거기까지는 간단 말이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는데. 네, 이게 국회의원들마다 또 전부 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이제 산 위에 다 올라와 있어요. 네. 다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가르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느냐. 이제 그것만 결국은 남은 채로 지금 세월이 오래 왔거든요. 네네. 그 이제 거대 양당의 기득권 폭이 사실은 우리가 말 안 꺼내고 조심스럽지만 이게 사실은 전제돼야 되잖아요. 예, 너무 어려운 지점이죠. 뭐 양당제로 가자,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자, 또 어떻게 좀 다양한 세력이 정치를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에 기본 원칙은 지금 양당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사실 국민들도 정치 개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번 토론회 주최한 그 일부 국회의원들 말고는 사실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별로 높지 않고 이해도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사실 기대를 크게 하기보다는 저는 유권자들과 여론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론과 정치권이 모두 좀 유권자들과 어떤 개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개혁,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뭐 향후에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이 교수께서 이렇게 토론회를 준비하고 쭉 이어서 오고 있다는 건 이게 진짜 큰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눈길을 돌려가지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야 되고 특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여기 눈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다음 총선이 24년이죠? 네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금방이거든요. 그죠?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얼마 안 남은 총선인데 총선 전에 제대로 된 선거 제도 개혁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전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선거법 개혁안을 너무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말 이해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심지어 위성정당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길까지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이 뭐 그냥 급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제도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이번에 이제 초당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위한 논의 모임을 시작했고 유권자들과 소통을 이제 시작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모임이 좀 더 확대돼야겠다. 적극적으로 유권자들과 전문가들과 그리고 또 언론과 논의를 하면서 그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아주 조금 멀어 보이긴 한다.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렇지만 좀 유권자들과 언론이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면서 강하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으면 우리도 또 훨씬 더 발전된 또 하나의 그 계기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대학교 이소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해결책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아니 에르노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노벨 네. 문학상을 비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6일입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 작가가 노벨상 시상식에 앞서서 열린 이 프랑스, 그러니까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벨 문학상은 남성들을 위한 제도다라고 꼬집어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날 인터뷰에서 에르노는 노벨상은 전통을 향한 열망을 위해 발현하고 있다며 전통을 따르는 것은 이 더 남성적이고 그들 사이에서 권력을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면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아니 에르노 말대로 이 노벨 문학상은 스웨덴 할리번이 지난 1901년 첫 수여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119명이 이제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네. 이 중에서 여성 작가는 에르노를 포함해서 불과 17명에 불과합니다. 에르노는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한 세기 동안 여러 프랑스 남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여성이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면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여성에 대한 불신도 존재하지만 글을 쓰는 여성에 대한 불신도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이 남성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남성이 그들의 신체, 또 삶의 방식, 또 그들의 행동과 동기부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여성의 자유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 시상식은 언제 합니까?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일 이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에 맞춰서 매년 열리는데요. 네. 수상자에게는 이 1,0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억 6,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상금이 수여가 되고요. 네. 아니 에르노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의 수상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비롯한 모든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바치고 싶다. 이렇게 소감을 먼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아니 에르노 노벨 문학상. 자, 오늘의 해결책은요? 한국의 할매신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김경희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가령 헤라나 아테네,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죠. 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들입니다. 근데 이 여신들은 정말 인간과는 격이 다른 그런 아름다움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또 성적 매력으로도 충만합니다. 또 엄청난 힘들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좀 부정적인 감정이라 그럴까요? 질투나 분노나 복수 이런 것들로 네네네. 가득한 그런 존재들이 이제 서양의 여신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여신들은 대부분이 할머니 신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데요. 할머니 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여신들은 대부분 할머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의 여신들하고는 다른데요. 네. 이 책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우리 신화 속의 할머니 신들을 한번 만나보고요. 그 의미를 정리하고 있는 일종의 인문 에세이입니다. 딱 떠오르는 건 삼신할매인데요. 그렇죠. 네. 한국인들 하면 다 이 할머니 손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태어났으니까. 정지를 받아가지고. 예. 네. 근데 정말 그 할머니 신들이 많더라고요. 영도 할매, 마고 할미, 설문대 할망, 정견 모주, 노고 할미, 미륵 할미, 계양 할미, 골매기 할미, 조왕 할미. 이분들 모두가 우리의 할매 신들이라고 하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고 산과 바다와 나무 또 집안 곳곳에도 존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인들을 보듬어 온 그런 존재들인데 한마디로 이 진정한 여성의 힘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걸크러쉬 할매신들이다. 이 책을 쓴 이 김경희 작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걸크러쉬 할매들, 우리 전국 방방곡곡의 할매신들. 그러면 김경희 작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 저자는 우선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입니다. 그리고 또 소설가이기도 하고 에세이스트이기도 한데요. 네. 20대에 이 KBS 라디오 드라마로 작가 생활을 시작했고요. 30대에는 TV 다큐멘터리 그리고 또 30대 말에는 그
그 소설가가 되기도 했고요. 또 여러 권의 책들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할매신을 만나다를 통해서는 이번에는 또 인문 에세이 분야로 또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그런 분야까지 크게 더 확장하는 좀 약간 그 작가로서도 걸크러쉬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기획 의도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아남은 모든 여성은 위대하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죽지 않고 꿋꿋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남성 중심이던 한국 사회에서 할머니, 어머니를 거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여신 신화들의 생명력은 놀랍기 그지없다. 한반도 곳곳에 전해지는 여신 신화를 찾아가는 일은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저자는 뭐 그저 전래의 할머니 신화를 채집하고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랬으면 이 책이 좀 약간 학술서처럼 됐을 텐데요. 네. 이 책은 아주 흥미롭게 읽히는 그런 에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매신들의 그 의미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는 계기로까지 삼을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한국의 이 수많은 우리 할매신들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 저 작가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등장시킵니까? 예, 이 저주의 설문대 할망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옥황상제의 셋째 딸이자 막내라는 그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설문대 할망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원래는 맞붙어 있었는데 이 천상계 생활이 무료해진 어느 날입니다. 네. 하늘 바깥 세상에 호기심을 느껴서 이 하늘과 땅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 옥황상제에게 노여움을 사죠. 그 일로 이 하늘 세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설문대 할망은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가르던 중에 잠깐 퍼놓았던 흙을 치마폭에 담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온 곳이 바로 제주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제주가 열리는 순간에 대한 신화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제주의 신화를 설명하고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펼칩니다. 남성 중심 신화에서는 여성이 늘 젊고 아름답게 그려져 왔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화 속 남성은 전쟁을 불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설문대 신화에서 여신은 할망으로 그려져 있다. 나이든 여성, 젊음과 아름다움이 지나가 버린 여성의 존재를 그렸다는 점이 나는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다. 설문대 할망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여성의 좋은 상징이지만 모든 것을 다 주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어머니상에 기꺼이 동의하고 싶지는 않다. 왜 모든 어머니는 기꺼이 희생하고 실패하는 여신이어야 할까? 대자연이라는 어머니는 현실 속의 어머니가 그러하듯 늘 인자할 수만은 없다. 현실적인 네.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설문대 할망 말고 또 다른 할매신 또 있어요? 재밌는데요. 네. 이 제주도의 전통 신화인 세경신 이야기, 그러니까 세경 본풀이의 주인공이자 농업을 주관하는 그 여신인 자청비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해내는 그런 강인한 여성이라서 일단 인상적인데 이 자청비 신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더 흥미롭습니다. 이 또 한 번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자신이 사랑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이 문도령입니다. 그러니까 자청비는 주체적으로 사랑을 시작했던 것처럼 주체적으로 사랑을 끝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아주 흥미롭게 쓰고 있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문도령이지만 크게 실망하고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씨앗을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선택을 했으니 말이다. 끝난 인연을 이어가는 데 연연하기보다 사랑은 그만 접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자청비의 선택이 나는 몹시 마음에 들었다. 멋지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신화 속 이거 옛날 이야기인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의 여성들이 좀 본받을 만한 그런 새로운 여성상까지도 우리 신화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건강하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준 것은 이 세계적으로도 좀처럼 보기 드문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땐 그랬지 참 늘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 그땐 그랬지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 껴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라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참 세상이란 만만치 않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군 철없이 뜨거웠던 첫사랑에 쓰렸던 기억들도 이젠 안주거리 땀에는 세상이 무너진다 모두 끝난 거다 그땐 그랬지 네,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교통정보로 갑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태평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동인 내거리 방향으로 동인 내거리 15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도청교에서부터 많이 답답한데요. 침산교 빠져나올 때까지도 서행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달구벌대로는 만촌 내거리에서 시지 방향으로 연호 내거리 300m 못 간 지점 3차로 쪽으로 승용차 추돌 사고 있고 이어 신매 내거리에서 매호 내거리 방향으로 중간 지점입니다. 3차로 쪽으로 맨홀 뚜껑 열고 공사가 진행되니까요. 구간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는 서대구 요금소 지나 성서 나들목까지 구간 속도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고 반대 방향으로도 성서 나들목 구간으로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경산 나들목 구간으로만 속도 약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어요. 부산지법에 이어서 대구지법도 지난 9월 시민단체 회원들의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의무 해제가 의료체계에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겨울 정점 지나고 조금 더 기다려야겠어요. 그죠?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8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